인천 중구 옹진 광하 지역구 후보님, 우리 조수진 후보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인터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며칠 동안 그 현장에서 그 유권자들을 만났는데 어떤 소감 또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에는. 네. 지금은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찬바람 많이 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직장에서 금융인으로서 20년 산다는 거는 거의 사무실 안에서 많이 일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현장에서 하는 일도 많다 보니까 바깥에 나가서 이제 뭐 찬바람도 맞고 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미세먼지 속에서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목도 좀 아프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국민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한 나라에서 지켜주는 정부도 없이 이렇게 망해가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은 얼마나 더 오죽 힘드시겠습니까? 업장이 무너지시겠죠. 그런 국민들에게 제가 사실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지금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려움, 업장이 무너지는 그런 현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코로나 문재인 바이러스 때문에 약국에 길게 줄 서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인사를 드리기는 하나 그분들 마음이 얼마나 편치 않으시겠습니까? 미래는 깜깜하고 현실을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드시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좀 이 선거 유세를 한다는 게 저에 대한 지지를 호소를 한다는 것이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뭐 그러나 그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우리의 그런 그 절벽 앞에 있는 우리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죠. 저 문정권을 끌어내리고 우리 정통 우파 정당인 우리 공화당이 승리해서 이러한 정치를 혁신하는 것, 그 길밖에 없으니까 저는 이제 그것을 믿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허준 선생님 TV, 그리고 조수진 TV, 그리고 우리 많은 애국동지분들께서 같뜻을 함께 해주시니까 그것이 제가 앞으로 나가는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시니까 요구사항들이 많죠? 네. 현장에 나가면은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많아요. 왜 우파는 통합하지 않느냐? 지금 이게 나라가 나라 꼴이냐? 그런데 지금 좌파들을 잡으려면 우파가 연합해야지 뭐 하는 거냐? 우리 공화당은 또 왜 미통당과 연합하지 않느냐? 이제 내막을 모르시니까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분명히 우파 연합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고 우리 공화당은 그 메시지를 실행하기 위해서 미통당에 분명히 조건 없는 대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고 그들은 그들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서 자기들끼리도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 조수진은 그 박근혜 대통령님을 존경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 공화당의 후보자로서 제가 2번이나 미통당 황교안에게 호소문을 주었습니다. 미통당 앞에 가서 하고 정동관에 가서 마지막 호소문까지 지난주에 주었습니다. 왜 연합하지 않느냐? 우리는 많은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또 우리 당에 저를 비롯한 후보자들이 지금 이 선거에 나오는 것은 금배지 달라고 나온 것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억울한 탄핵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겠다. 그러한 메시지를 제가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미통당에서 뭐 듣는 채도 하지 않는 이런 현실 때문에 우파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우리 공화당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이런 애국동지들의 힘을 모아서 저희의 힘으로 저 좌파 정권을 물리치는데 앞장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하세요. 뭐 저보다 더 똑똑하시는데 버린 자식이다. 보수파에서 미통당은. 그렇게 설명하시면 더 믿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버린 자식이다. 그렇게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그 각오는 각오. 각오는 저는
임정무태입니다. 지금 낭떠러지 앞에 있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예. 뒤로 물러선들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줄 것은 바로 우리 애국동지분들의 힘과 에너지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서 전진해서 싸워서 이기는 길 그것만이 지금 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 가는 길이 순탄치 않고 전쟁을 하다 보면 이 적장에 이게 칼을 맞기도 하고 활을 맞기도 하잖아요. 네. 가다가 피를 흘릴지언정, 가다가 제가 쓰러질지언정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예. 그 힘드실 때는 항상 이 동지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국에. 네. 지금 아마 어떤 위기상이나 어떤 급한 상황 되면 아마 그분들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하실 겁니다. 자원봉사도 해주고. 네. 지금은 뭐 좀 미미하시죠, 자원봉사 분들이. 네, 그러네요. 지금 사실 저의 힘만으로 이 길을 가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 인천 지역은 최근에 이제 뭐 여론조사 나왔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지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예, 그런 한 열악한 환경에서 제가 이제 이런 전투에 나서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우리 동지분들께서 자원봉사를 많이 와주시고, 예, 그리고 많이 또 군자금도 보내주시고 이런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넓어요, 지역이. 예, 이쪽에 지금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이 중부를 중심으로 영종도 이게 섬이지 않습니까? 네. 이 국제 도시라는 게 있고 또 중부라는 구도심이 있고 또 저쪽에 강화도가 있고 더 북쪽으로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가 있어요. 굉장히 넓은 선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도 특성에 맞게 만들어야 하고 또 이동하는 거리도 많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가 하나의 선거구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제가 일을 하는 과정을 보면 3개, 4개의 그 서브 선거구에 대한 그런 활동을 각기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선관위에서도 심지어 저희에게 그 선거 자금을 다른 지역에 3배 쓸 수 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기 때문에 선거 사무소를 여기다가만 낼 수 없고 강화도나 또 저쪽에 그 백령도 지역에도 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유권자가 계시니까.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도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아예 이제 후보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께서 그 참여하실 수 있는 대로 사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 15일 함께 열심히 뛰어서 우리가 대한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구해 나올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그 인천, 중구, 옹진, 그 광화에 계시는 우리 동기분들 자원봉사 내일부터 다 달려오셔야 돼요. 매일 오셔서 출근하다시피 이 자원봉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신해서 우리 조수진 후보님이 출마를 해서 힘든 것은 앞장서서 하시겠다고 출마를 했기 때문에 당원 동지분들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고 또 출마를 했기 때문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리고 예. 그러시구나. 예, 이제 일단 앉으시고. 네. 예. 어떻게 방송을 좀 해보니까. 어렵습니다. 저는 이게 아마추어라서 뭐 방송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라서 뭐 카메라 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거 유튜브를 해보고 나서 유튜브 선생님들 모두 정말 훌륭하시다. 어떻게 이거를 매일 하실 수 있나. 정말 이 에너지가 소모가 많은 일인데. 그래도 뭐 워낙 우리 지식이 충실하시고 훌륭하시기 때문에 말씀도 방송할 때 보니까 너무 잘하시고. 저희 방송을 보셨습니까? 가끔씩 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년 반? 네. 예? 네. 반 좀 넘었죠. 그 전적 방송을 했는데 매일 한다는 게 어떤 날은 앉으면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예? 할 말이 하나도 없다니까 정말로요. 그게 최고 어려움.
사람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아 정말 뭐 가만히 있느냐 이러고 조금만 가만히 있으면 그 이게 들어오신 분들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 그러고 그렇죠. 또 이 체력 소모가 이게 말을 한다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방송하면서도 계속 집중하셔야 되잖아요. 네. 네.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 일을 그렇게 매일 하시니 참 에너지 소모가 많겠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100%. 그래도 그 우리 호준 선생님은 그러면 시작하신 지 2년 반밖에 안 되셨는데 그렇게 많은 그 애국 동지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냥 뭐 열심히 제가 뭐 아는 것도 없는데 그냥 뛰어다니는 거, 몸으로 뛰어오는 거. 어? 네. 애국 활동이 이 사실상 행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네. 그게 막 그 바탕이 돼야만 뭐 워낙 뭐 훌륭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패널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쪽에는 없지만 저쪽에 그 미통당 쪽에는 다 그 네. 언론인 출신들이 맞아요. 패널을 했던 사람들이 네. 거기 쪽에 다 그렇죠. 줄을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참 그분들을 보면서 안타깝죠. 저는 그분들이 다 안타까워요. 예, 왜 그러냐면 올바른 생각 바탕 위에서 이 방송을 해줘야 되는데 네. 옳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탄핵무효를 외치고 특기를 들었고 그죠? 박근혜 대통령님이 억울하게 가 있는 걸 알면서 네. 탄핵을 했는 미래통합당에 가서 방송을 해주고 있다. 네. 결국은 뭐 어떤 정치적인 이런 줄서기 네. 뭐 어떤 그 어떤 인기를 영리 뭐 이런 쪽에 줄을 서고 있다. 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저는 뭐 그 사람들을 전혀 부럽지 않아요. 네. 15만이라도 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탄핵 세력에 왜 가 있냐고. 탄핵 모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거기 와서 왜 서가 있냐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부끄럽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본인이 직접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 정부에서 열심히 일하겠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 정치를 열심히 따르고 실현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온 국민에게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약속은 다 어디 가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한 옥고를 치르시는 동안 한 번이라도 반성을 해보았는지 아마도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생각이 없는 듯하게 그 다른 당에 가서 그런 영리 활동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 중에 일부는 본인이 양심을 속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도 있어요. 정말 인간이라면 알 수 있으나 뭐 그것보다는 그들에게는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이기적인 생각 그런 것이 앞서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걸로 가겠죠. 당이든 개인이든. 네. 그래서 저는 글쎄요 정치인이라면 가장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정치적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뭐 지금 우리 더불당이나 극좌에 있는 더불당이나 그리고 우리 극우 또는 정통 우파인 우리 공화당 그리고 중간에 색깔 모르는 당들도 있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나뉘는 것은 어떤 이 정치적 신념이 아닙니까? 근데 그 신념을 분명히 하지 않는 중간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쪽으로 섞이는 사람들은 글쎄요 정치인의 기본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일단 정치적 신념을 정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지켜야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점에서 국민들께서 어떠한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성선에서 올바른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비록 나와 정치적 신념이 다른 뭐 후보자일지라도 그 사람의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도 같이 평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거가 뭐 신념이나 또는 제가 얘기하는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 무효만을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거는 지역구의 대표 주자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반영돼야 되고 지역의 일꾼으로서 얼만큼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느냐가
당연히 받쳐줘야 하나 그에 앞서 기본은 바로 정치적인 신념을 지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그런데 지금 미통당의 구독자가 많은 이 양반들이 도대체 네. 정치 신념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네. 과연 이 좌파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할 자격이 있는지 나는 묻고 싶어요, 그 사람들한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네. 정말 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 그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아주 이렇게 단순한 차원이 낮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당리당략에 의해서 얘가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각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적과 손잡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원포인트 개헌하면서 더블당과 미통당이 그럼 손잡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가도 또 국민한테 나갔을 때는 내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겠다. 그러면 또 얼굴에다가 또 장막을 치고 더블당을 욕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은 신념이 없고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익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정치인입니까? 보통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장사하시는 분을 제가 비약하는 게 아니고, 장사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장사치라고 하고, 장사꾼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간 경영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치가 붙은 사람, 꾼이 붙은다는 사람은 이거는 굉장히 이게 겉모술수가 능하고 이익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정치꾼에 불과하죠. 스스로 자기의 격을 낮추고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꾼이나 치다 이거는 정말 듣기에 폐마하는 쪽에 그죠? 참.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상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미통당에 대해서 중도라는 말을 했을 때 나는 그 부분에 중도라는 그 말을 어떻게 우리 후보님은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중도는 자기 합리화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명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이 신념을 떠나서 행동을 하려는데 명분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 명분을 만들어낸 게 중도인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만 중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다 그러한 이 중간 지역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여기서 중도를 비판하고 극좌를 비판하고 그렇다기보다는 명분을 만들 때 정치인이 명분을 만들 때 그것이 양심에 따라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지키는데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중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남북이 대치해 있고 좌파 정권이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중도라는 말이 저는 저쪽에 유럽 쪽에 중립국 그런 나라에 가능하지만 우리나라가 참 나는 참 안타까워요, 이 양반들이. 사실 그런 말을 많이 내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좌파 정권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여론을 호도하는 일입니다. 국민들에게 잘못된 교육과 잘못된 지식을 통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게 이게 좌파가 잘하는 일 또는 우리 우파가 좀 약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시절에 좌파는 오랜 세월 동안 국민들을 세뇌하기 위해서 전교조로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에서 이 좌파로 물들이기 위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정권 잡은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100년 집권할 수 있다 말했잖아요. 그것이 다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국민들을 세뇌하는 것이 지금 먹힌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낸 강남 좌파니 중도니 이런 것들이 다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여론전인 거죠. 그들이
그렇게 명분을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 행동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결국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당리당략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집단들이고 그것을 중도라 표현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미통당 더블당한 것도 손잡고 때에 따라서는 또 언젠가 또 우리 정통 우파가 필요하면 또 손을 내밀 수도 있으니 이들을 믿을 수 없는 집단이다.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국민들은 어찌합니까 그럼? 모든 그 네. 피해는 국민들한테 다 돌아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정치인들에 의해서.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이 국정을 보십시오. 경제는 빵점이고 국민들의 안보는 어디 있습니까? 북한에서 뭐 처음에 문재인 정권에서 뭐 북한하고 미국 이 사이에서 뭐 드라이버 역할을 하겠다 그랬지만 지금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직접 얘기하고 끼어들지도 못하잖아요. 예.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국제적으로 망신만 당하고 결국에는 우리는 국익은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미국하고 일본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었던 이 국가들을 지금 다 적으로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고 경제는 어떻습니까? 경기는 지금 환율을 보시면 11년 만에 지금 환율이 가장 악화된 상태입니다. 그럼 수출을 어떻게 할 것이며 수입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이요? 소득주도로 해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까? 소득은 이루어졌는데 소득은 억지로 정부가 개입해서 많아졌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성장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패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경제도 빵점이요, 외교도 빵점이요, 안보도 빵점이요. 지금 복지요? 복지라는 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뭐 지금 슈퍼 예산을 만들어서 또는 이 코로나 때문에 또 거기 추경을 더 얹어서 돈으로 하는 것이 복지입니까? 그럼 결국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우리 후손이 책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모두 빵점인 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미 다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그리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냉정하게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던 시절과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이 이 정권을 잡은 시절에 과연 어땠는가. 아마 개개인이 다 돌아보신다면 얼마나 이게 대별되는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좌파 정권의 몇몇 인사들은 그 와중에 그들의 정권을 이용해서 기득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수억 원, 수십억 원씩 시세 차익 노리고 증권에서 부자 된 사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러고서도 뻔뻔하게 무슨 알리든지 말든지 뭐 이런 유튜브 만들고 해서 뻔뻔하게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있고요. 뭐 조국 전 장관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러한 것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는 것은 이들의 민낯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민낯을 이제 많이 드러났으니까 더 이상 대한민국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경지까지 이르렀으니 국민들도 그걸 피부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바람이 있다면 이제 행동에 옮겨야 한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개돼지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 호도된 여론에 속아서 피해를 입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잘못을 하고도 국민한테 사과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미통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통당도 지금 이 지경까지 만든 이 한심한 정부하고 손을 잡아서 내각제를 하기 위해서 한통속이 됐고 또 지금 공천 과정에서 그렇게 번복을 하고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보여주지 말아야 될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번이라도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는 일어서야 될 때다. 그리고 지금 침묵하는 지성인들 많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행동하십시오. 예, 제가 드리고 외국에 계시다 오셨어. 네. 지금 한국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보시면 그럼 외국 생활만 계속 하셨나요? 가끔씩 왔다 가셨다 했어요? 당연하죠. 한국에서도 직장 생활을 여의도에서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독일이나 싱가포르는 저희 뭐 본사나 아시아 퍼시픽 본부가 있어서 거기서 일을 했고 아시아 퍼시픽에 제가 미래 전략 실장으로서 9개 나라 14개 자회사에 대한 미래 전략 디지털 혁신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한국도 자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많이 출장을 나왔고 디지털 프로젝트를 또 와서 뭐 몇 달씩 함께 하기도 했고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외국에 살면 다 애국자 된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저도 이 갇힌 시야, 이 쓰레기 언론에 세뇌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보다는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좀 객관적으로 정보를 보다 보면 얼마나 지금 국민들이 쓰레기 언론에 호도되고 있는가, 얼마나 이 정부가 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제가 외국에서 이렇게 생활했던 그 기간 동안 좀 더 대한민국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한 거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는데 오히려 제가 더 유리하게 저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국제적으로 많이 그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국민성들이 정말 이 한국에 갇혀 있는 이런 생각, 그죠? 네, 이게 오시면 참 격차가 엄청나실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항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좀 앞장서셔서 좀 바꾸어가는 의식을 바꾸는 맞습니다. 이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우리 허준 선생님께서 아주 핵심을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 길에 들어서면서 내가 어떻게 대한민국에 기여를 할 것이냐. 물론 뭐 박근혜 대통령이 국출에 나오는 건 당연한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체를 수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어떻게 그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어떻게라는 점에서 이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떻게라는 점에서 저의 어떤 그 주제는 혁신입니다. 혁신이라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하나 둘씩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다 뜯어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그 시대적인 그 배경을 보아도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끝나고 지금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시대적인 조류가 요구하는 그 사안이기도 해요. 이러한 혁신은. 그러면 이러한 혁신이 그러면 단지 과학기술이나 또는 문화나 산업에서만 일어나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 나라의 경제나 사회는 다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4차 혁명 시대에 세계 경제를 리드하는 다시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산업, 문화,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 개혁 당연히 중요하고요. 대한민국의 정신, 마치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새마을 정신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4차 혁명 시대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적인 정신과 혁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그 혁신에 앞장설 것이다. 이것이 제가 어떻게에 대한 그 해결책이고 제가 결심한 바입니다. 결국 이제 핵심이란 말이 바꿔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던 것에서 탈피해서 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일 중심에 있는 것이 정신적인 의식. 맞습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정치도 바꿀 수 없고 국민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결론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네. 우리 허준 선생님께서 제 말을 지금 굉장히 많이 동조를 많이 해주시고 이해를 잘 해주셔서 제가 지금 동지를 만난 듯하게 네, 아주 기분이 좋은데요. 그 혁신이라는 점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정치적인 혁신에 대해서 아마 이제 제가 국회의원 후보자니까 정치적인 혁신에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의 정부는요 중앙통제형 정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요. 규정을 만들어요. 국민들한테 얘기합니다. 이게 규정이다. 이게 법이다. 따라라. 사실 국회를 보낸 것은 국민의 대표로 보낸 것이지 국민을 섬기라는 뜻이지 통제하고 명령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앙 통제역이고 중앙 집권적인 정부는 구시대적인 정부인 거고 그거는 그 예전 2차 산업혁명 시대에나 필요한 정부이고 지금 미래형 정부는 국민들이 좀 더 창의력을 가지고 국민들이 본인의 어떤 그 개인이 중심이 되는 이러한 4차 혁명 시대에 정부는 조력자, 어떻게 개인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냐, 어떻게 그것을 지원해 줄 것이냐에
라는 그런 정부의 어떤 포지션에 대한 것도 역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보시면은 지금 어떤 3차의 4차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뭐 우리가 특히 하는 뭐 내 뭐라든지 뭐 다 뭐라든지 예, 이러한 그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 사람 돈 굉장히 많이 벌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저는 그것도 바꿔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이미 우리의 국민의 소통의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핸드폰 없는 사람 있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내 검색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하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사기업에서 그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갑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땐 정부가 게을러서 그래요.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국민들의 소통의 장인 플랫폼을 직접 지원해야 되는 거고, 영어로는 큐레이터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수요와 공급을 아우르는 거죠. 그런 일을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국민들이 좀 더 이러한 개인이 중심이 되는 이러한 사회에서 편하게 소통하고 또 개인의 의견을 발휘하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혁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지금 뭐 컨트롤 타워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봐요. 기능이 없다고 봐요. 맞아요. 제가 사실 전 헛웃음밖에 안 나왔던 게 저는 이제 이제 회사에서 디지털 혁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전략들을 많이 만들고 실행을 하고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지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봤습니다. 네. 네. 그런데 열어보니까 뭐 외국에서 하는 제도들을 이름을 많이 갖다 놨어요. 뭐 무슨 샌드박스라든지 이름을 갖다 놨는데 실제로 뜯어보니까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여주기식 행정은 뭐냐면 우리가 무슨 제도를 도입했는데 뭐 100건을 뭐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100건을 뜯어보면 다 대기업들이에요. 4차 혁명의 중심, 미래의 시대의 중심이 되는 개인이어야 되는데 개인이 아니라 그냥 다 대기업한테 그들과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대기업들하고 손잡아서 보여주기식 행정만 하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제도에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다. 예. 그리고 또 무슨 제도를 새로 혁신하려고 하면 정부에서는 제가 보니까 안 되는 이유가 100가지인 거예요. 예. 탁상 행정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한심한 그냥 변죽만 올리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미래 정책은 하루 빨리 우리가 혁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곧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한테 추격당하고 여기서도 혁신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 우리가 필리핀과 같은 경제 난민으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핵심에 이 부분이 들어 있습니까? 핵심 부분에서 함께라는 이것이 들어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네. 왜냐면 지금 보면 이제 정부도 이제 컨트롤 타워도 그렇지만 무너진 이유도 국민들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무의미한 이러한 정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국민들이 이제 지금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제일 문제가 저는 이런다.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다. 자기밖에 없어요. 함께 살아가야만 함께 잘 살 수 있는 이런 그건데 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념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세요? 이 부분이 좀 아마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시 구조가 참 정말 그 부분이 참 걱정스러워요. 정말. 맞아요. 성숙된 국민 의식이 선진국으로 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좀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이 기적을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 근데 그만큼 이제 너무 짧았기 때문에 의식 수준이라는 것의 성장에는 따라오지 못했던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그러나 제가 좀 놀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뭐 10대들을 뭐라보면 지금 굉장히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들은 굉장히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단보다는, 그리고 또 그들은 이 불의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력들은 어떻게 보면 뭐 힘이 있으면 좀 그렇게 좀 뭐랄까 권력을 나눔해도 내가 힘이 있으니까 좀 봐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기득권을 절대로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걸 보호하고 그걸 남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좀 많이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우리가 뭐 Z세대라고 얘기하는 세대들인데요. 그래서 그 세대들을 보면서는 저는 좀 희망을 느껴요. 다만 이들에게 바른 사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들에게 그 바른 시대 정신을 지금 일깨워주지 않으면 이들도 어느 순간 성장해서 다시 그 기득권 세력과 같은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그러한 어른으로 성장할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정부와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것을 또 가정으로 비교해 본다면 부모님이 있고 자식 세대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부모님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지금 많이 커뮤니케이션의 단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들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정부의 어떤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가정의 일이고 개인의 일이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문부가 왜 필요합니까? 국민들에게 계몽을 하고 정신을 일깨워주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또는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하셨던 일이 아닙니까? 다만 이 정부에 와서 그러한 국민의 정신적인 국민의 의식을 향상시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무슨 적폐청산이니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님,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추진하시고자 하였던 시대 정신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잘 계승해 왔다면 우리는 이미 의식적으로 많이 성숙해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네, 하여튼 여기에 계셔서 경제 쪽에 뭐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저는 뭐 바라볼 때 위기를 넘어서 정말 뭐 절벽의 바다까지 거의 뭐 닿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상 우리 한국 경제상하고 이 외국하고 좀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이 경제상을 어떻게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뭐 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먹고 사는 문제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호준 선생님이 역시 베테랑답게 아주 그냥 핵심적인 질문만 콕콕 뽑아서 해주시는데요. 저는 일단 정부에 이제 대해서 정부의 경제 정책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은 경제의 기본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경제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거든요. 그게 바로 자파입니다. 네. 자파에는 경제라는 게 없습니다. 경제 개념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전혀 도대체 그걸 생각하고 지금 경제 정책을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소득주도 성장이요? 아니 경제라는 것은 시장의 경제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시장 경제인데 그것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자본을 풀어서 청년들한테 10만 원 준다 경제가 돌아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한심한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리고 그러한 경제 정책을 집행한다고 앉아있는 관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심하고요. 그리고 저는 바람직한 경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면서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중차대한 위기에 있을 때 어떠한 우리가 그 모멘텀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활성화시켜주고 증폭시키기 위해 정부가 하는 것이지 이렇게 강제로 손을 내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경제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세금을 많이 지금 슈퍼 예산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예산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의 혈세에서 나옵니다. 국민들은 그럼 그 혈세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없는 살림에 지금 일단 생계도 어려운 이 살림에 본인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혈세는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 기업이 망하고 그리고 우리 가게에서 문을 닫고 나가야 되는 대출금도 있고 나가는 세금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경제에 그러한 국민들을 또 정부에서는 이 선거철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이거를 부흥시키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예산 만든다고 또 돈 집어넣고 그러면은 결국 나라 빚만 쌓이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약순환 고리를 다 혁파하고 일단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순환 고리를 만든다는 것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영종국제도시입니다. 영종국제도시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도시를 개발한다, 뭐 무슨 서민과 영세상을 살린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는 세금으로 해결할 이슈는 절대 아니에요. 네. 일단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경제의 기본을 수요를 늘려줘야 됩니다.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도시이다. 관광도시의 수요를 늘리는 것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 도시의 경제 선순환의 첫 번째 단추인 이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떠한 그 대책을 가지고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럼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그 수요에 보답하기 위해서 공급이 늘어날 것이고,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업과 자영업자와 또는 뭐 중소기업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개인과 기업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지 지금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악순환 고리를 만드는 이 소득 그 주도 경제 정책은 이미 처음부터 틀린 걸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우리 지역구에서도 그런 생각으로 정책들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선순환 고리를 만들 것이냐. 첫 단추를 끼워줘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그럼 무엇이 이 지역의 특성과 무엇이 이 지역의 주민들이 바라는 점에서 필요한 것이냐,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이 대한민국, 저는 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국민들이 좌파 정권을 선택했다는 자체는 나는 거지로 가겠다. 네. 네? 못 살겠다. 이거 아닌가요? 네, 나는 배급제도 좋다. 거지도 좋다. 이거 아니면, 그리고 지금 젊은 층들이 그 수당에 그 받으면서 좋다고 그러는데, 거지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다. 저는 이래 보는데, 그죠? 네. 그렇죠. 네, 그것,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글쎄요. 이게 지금 공산주의에 대한 것을 어쩌면 우리가 그 아픔을 겪어보지 않아서, 왜냐면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 6.25 겪으시면서 어려움을 다 겪으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은 젊은 세대들은 어쩌면은 이 공산주의나 또 자본주의에 대한, 또 사회주의에 대한 이런 정확한 개념이 없어서 그렇게 지금 혼돈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엄격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그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시대적인 이념이나 또는 국가의 정신들, 그런 것이 지금 질문하신 이런 그 어떤 신념이나 그 정치 자본주의냐 뭐 사회주의냐에 대한 것을 해결해주는 답이 되어야 되는데, 답이 없으니, 나라에서 답을 주지 않으니 국민들이 이렇게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장경제 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만이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 정신을,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공화당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 공화당만이 정통 우파 정당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그리고 시장 경제의 이런 원리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정말 올바른 정신을 가진, 올바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행동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 행복을 돌려줄 수 있는 정당, 우리 공화당. 네, 좋습니다. 아주 멋진 결론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 하시자고 43분 정도 했거든요. 또 다음에 오면 또 인터뷰도 하고. 네. 우리 역시 식견이 높습니다.